맹호 바위의 유래.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기촌리라는 곳에 옛적부터 맹호 바위라고 불리우는 바위가 있다. 맹호 바위라고 하니까 바위의 생김새가 호랑이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가 하지만 사실은 사방 10자 정도의 네모진 바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기촌리 사람들은 매년마다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이 되면 술과 떡을 장만하여 이 바위 앞에 놓고 산신제를 지낸다. 이성계가 고려의 마지막 왕인 창왕을 패하고 왕위에 올라 국호를 조선이라 일컬었던 이시조선 초엽. 화전민이나 사냥꾼만이 모여 20호가량의 마을을 이루고 사는 첩첩산중인 이 턴마을에 몇 해 전부터 떠돌아와 산비탈의 움막을 짓고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두 부자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부자는 어디로 보나 이런 산골에서 사냥이나 하며 살아갈 사람 같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50이 넘은 중노인이고 아들은 10서너 살 정도의 소년이지만 이들의 외모나 언어 동작은 이런 산골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품이 있고 의젓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부자가 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소박한 존경심을 품기 시작하여 누가 먼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서울 양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나날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날이 밝으면 아버지는 활을 메고 꿩이나 노루를 찾아 산을 헤매이고 아들은 나무를 하고 화전을 갈고 집을 지킨다. 날이 어두워지면 아들은 감자죽을 쑤어놓고 멀리까지 아버지를 마중 나갔다. 욱이라는 이름의 이 아들은 효성이 지극했다. 밤이면 아버지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아버지가 잠이 들면 혼자 조용히 글을 읽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무슨 병인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아들은 인근 부락을 뛰어다니며 용하다는 의사는 모두 불러왔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소녀는 매일 밤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렸다. 이 부자가 살고 있는 집 뒤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소녀는 이 바위에 물을 떠놓고 정성껏 빌었던 것이다. 환자를 간호하느라고 며칠이나 밤을 새운 소년의 얼굴은 보기에도 딱하게 여유어 같다. 우가 좀 자거라. 그러다간 너까지 알아눕겠다. 아버지, 제 걱정은 마시고 어서 기운이나 차리세요. 어린 너를 너무 고생시키는구나. 밤이었다. 바깥에 바람이 이는지 등잔불이 흔들린다. 보니까 아버지는 어느새 잠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는 동안 잠시 눈을 붙일 셈으로 소녀는 팔베개로 누웠다. 얼마나 잤는지. 우가 일어나라. 아까부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소녀는 벌떡 일어났다. 그랬더니 눈앞에 흰 수염이 가슴까지 치렁치렁한 백의의 노인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네 효심이 지극해서 내가 왔노라. 소백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300년이나 묵은 산삼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먹이면 네 아버지의 병은 날 것이다. 이 말을 남겨놓고 노인은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신의 목소리에 놀란 소녀는 잠에서 깨어났다. 꿈이었다. 그 이튿날 소녀는 마을 사람을 찾아가 산삼을 캐러 소백산에 올라가겠다는 말을 하고 그동안의 병부의 간호를 부탁했다. 아니, 네가 소백산에 올라간다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반문했다. 소백산 속은 이름난 사냥꾼도 가지 못한다.
호랑이며 늑대가 득실거리는 깊은 산 중에 이 어린 네가 어떻게 간단 말이냐. 사람들은 한사코 말렸으나 소년의 결심을 돌이키지는 못했다. 소백산. 준하게 꼭대기에 오르려면 꼬박 사흘은 걸린다. 길이 있을 리도 없다. 짐승도 다니기 힘들다는 험한 산길을 어른도 아닌 어린 몸으로서 단신으로 오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녀는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위험이 닥칠 거라는 근심은 조금도 없었다. 그의 심중에도 아버지의 병을 고쳐야 하겠다는 일념만이 가득 차 있었다. 소녀는 데어새 먹을 주먹밥을 허리에 차고 괭이를 어깨에 메고 손에는 부친이 사용하던 활을 들고 집을 나섰다. 높고 깊고 험한 소백산. 태고일의 사람의 발에 밟힌 것이 없는 산속을 소녀는 한 발 한 발 밟고 올라갔다. 거미줄처럼 얽힌 칡넝쿨을 헤치고 썩어서 넘어진 고목을 넘고 가파른 절벽을 기어올라 높은 곳으로만 향해 갔다. 길은 없지만 올라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한다고 소녀는 생각했다. 하루 해가 넘어갔다. 심산의 원시적인 밤이 찾아왔다. 소녀는 높다란 나무에 올라가 나무에 몸을 묶고 자기로 했다. 짐승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다. 날이 밝자 나무에서 내려온 소녀는 주먹밥을 먹고 또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올라왔는지 산은 점점 험하다. 올려다 봐도 산, 내려다 봐도 산이다. 아버지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적적함도 공포도 있는 소녀는 일심불란 한사코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는 것이었다. 또 하루가 지났다. 소녀는 여전히 거산과 대결하고 있었다. 또 하루가 지나갔다. 소년이 집을 나선 지 사흘째가 된다. 이 사흘 동안 짐승이 많다는 산중에서 한 마리의 짐승도 구경하지 못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범이 마을까지 내려와 개를 물어가고 늑대가 돼지를 몰고 간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깊은 산중에서 짐승을 못 보다니 하여간 다행한 일이다. 정상이 가까운 지 그 험하던 산세가 차차 완만해지기 시작했다. 옳지, 산꼭대기가 가까운 모양이다. 소녀는 더욱 힘을 내어 뛰듯이 올라갔다. 꼭대기에 도달했다. 그곳은 평탄한 풀밭이었다. 그리고 한아름이 넘는 소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었다. 자기가 올라온 길을 내려다보니 산허리에는 안개 같은 구름이 자욱하여 어디가 자기가 살던 마을인지 보이지도 않는다. 꿈에 본 노인은 소나무 밑에 산삼이 있다던데. 소녀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있다. 소년에서 두 서너 칸 떨어진 지점에 두 아람이나 되는 소나무가 있고 소나무 왼편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 밑에 주먹만한 삼꽃이 빨간 딸기 모양 피어있지 않는가? 오, 삼이다! 부식간에 탄성을 지르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 근처는 삼냄새 특유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소녀는 어깨에서 괭이를 내려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산이 울리는 듯한 무서운 포효가 등 뒤에서 들렸다. 급히 돌아보니까 10칸쯤 떨어진 저편 덤불 속에서 소보다도 큰 그야말로 여산 대호가 횃불 같은 눈을 번뜩이고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태에 소녀는 괭이를 땅에 박은 채 소나무로 기어 올라갔다. 범은 또 한 번 포효하더니 문자 그대로 비호가 되어 달려왔다. 소녀는 소나무 수내기까지 올라가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범은 소년이 있는 소나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무 밑을 그대로 질풍처럼 통과하여 거기에서 훨씬 떨어진 어떤 소나무 밑까지 달려가더니 그 소나무를 올려다보고 껑충거리고 뛰어오르기도 하고
나무 밑을 빙빙 돌기도 하며 연신 으르릉 거리는 것이었다. 의아하게 여긴 소녀는 그 소나무 위로 시선을 옮겼다. 아! 소녀는 소리를 질렀다. 소나무 위에는 커다란 독수리가 한 마리 앉아 있었던 것이다. 독수리의 발에는 고양이만한 새끼범 한 마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알고 보니 범은 독수리의 새끼를 채워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것이었다. 새끼를 위하는 본능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다. 소녀는 불현듯 어미 호랑이에 대한 동정심이 끌어올랐다. 옳지, 이 활로 저 독수리를 쏘자. 소녀는 한쪽 어깨에 메고 있던 활을 꺼내 독수리를 향해 화살을 겨누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궁수를 배운 소년이었다. 소녀는 활을 쐈다. 화살은 공중을 누비고 날더니 독수리 가슴에 명중했다. 화살이 깊숙이 꽂힌 독수리는 범새끼를 움켜쥔 채 날개를 벌리고 소나무에서 떨어졌다. 독수리가 땅 위에 떨어지자 어미 범은 으르렁거리고 덤벼들더니 날카로운 발톱으로 독수리를 발기발기 찢어버리더니 아장거리고 걷는 새끼를 물고 저편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범이 사라진 뒤 한참 만에 소나무에서 내려온 소녀는 범이 간 쪽을 살폈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다. 소녀는 부지런히 삼을 캐기 시작했다. 잔뿌리 하나 다치지 않게 캐다 보니 한 자가 넘는 큰 삼이었다. 정말 300년은 넘었으리라 싶었다. 목적을 달성한 소녀는 삼을 바랑에 넣고 급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오를 때와는 달리 내리막이라 훨씬 빨랐다.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소년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소년은 문득 어디선지 이상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소년이 서자 뚝 그치고 말았다. 소년은 사방을 살펴봤지만 주위에는 바위와 덤불과 울창한 나무만 있을 뿐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소년은 또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는 여전히 들리는 것이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까 거친 숨소리 같기도 하고 버석버석 낙엽 밟는 소리 같기도 하다. 공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녀는 이를 악물고 걸었다. 얼마쯤 내려오자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소년이 어떤 바위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다. 돌연 휙 하며 검은 그림자가 소년의 머리를 날아 넘어갔다. 그러더니 또 한 번 휙 하며 머리를 넘는다. 늑대였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다. 10마리는 됨직한 늑대가 소년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머리 위를 넘었다. 앞에서 날고 뒤에서 날고 차차 간격을 좁히며 날더니 돌연 한 마리가 소년의 목을 노리고 덤벼들었다. 아! 소년은 땅 위에 구르며 의식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소년은 겨우 눈을 떴다. 그러나 다친 곳은 없었다. 늑대들은? 소년은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어둠에 깔리기 시작한 풀밭 여기저기에 늑대의 시체가 늘어져 있지 않는가? 다시 고개를 돌려본 순간 하고 소년은 놀랐다. 소년의 바로 등 뒤에 범이 앉아서 소년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것이다. 범은 소년과 시선이 마주치자 성큼 일어서더니 소년 겉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소년 앞으로 와서 넙적 엎드리는 게 아닌가? 도망도 할 수 없게 된 소년은 넋을 잃고 범을 바라보았다. 범은 꼬리를 흔들어 보이더니 소년에게 등을 들이댄다. 옳지, 아까의 그 범인가 보다. 새끼를 구해준 은혜를 갚으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소년은 조심조심 손을 내밀어 범의 머리를 쓰다듬어 봤다.
그랬더니 범은 기쁜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더욱 몸을 비비며 다가섰다. 등에 타라는 신용 같았다. 에라, 모르겠다. 소년은 범의 등에 올라탔다. 소년을 등에 실은 범은 날듯이 산을 내려가더니 순식간에 소년의 집 뒤 바위에 소년을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다. 꿈속에 놓인 말대로 아버지는 그 산삼을 먹고 차차 차도가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어떤 날 아침 집 뒤 바위 있는 곳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기에 나가보니 바위 위에 커다란 산돼지가 죽어 있었다. 얼른 고개를 들고 보니까 그 범이 어슬렁거리고 산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번에는 노루를 물어다 놓고 갔다. 이렇게 몇 해 동안 며칠에 한 번씩 범은 노루며 산돼지를 계속 물어다 놓자 이 소문이 단양 군수의 귀에 들어가고 군수의 입을 통해 차츰 서울까지 소문이 퍼져 마침내 이태조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산골에 효자가 숨어 산다는 것을 기특히 여긴 태조는 부자를 서울로 불러올려 그 아버지에게는 무간벼슬을 주고 아들 욱은 공부시키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지금도 기촌리 사람들은 소년이 살던 집뒤의 바위를 맹호바위라 부르며 소년의 효행을 찬양하고 아울러 은혜를 갚은 범을 위해 산신제를 지낸다는 것이다.